좀 많다 그러니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병원들은 다 들어오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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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제 말씀하시죠. 예. 목요 집담의 28번째 순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4분의 3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견주관절분과에서 그 서울성모병원에 근무하시는 이효진 교수님께서 휴머러스 샤프트 프랙처, 우리 전공의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익숙하죠. 응급실이라든지 꼭 견주관절 파트가 안 돌더라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외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진 교수님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샤프트 프랙처 휴머러스인데 예, 견주랑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되게 업투데이트하거나 커팅 엣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전공의들한테 약간 실질적인 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프랙티컬한 걸 고르다 보니까 예전에 발표한 적도 있고 이거 주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자, 휴머 샤프트 프랙처 같은 경우는 전체 프랙처에서 3에서 5%고 교과서적으로서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힙 리플레이스먼트 처음 한 존 찰리 경께서는 뭐 롱본 프랙처 중에서는 가장 쉽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쉬울지 한번 오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이제 이 골절 수술도 만만치 않은 게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모든 프랙처가 똑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골절 분류 AO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로컬라이제이션 1번 휴머러스 본에서 샤프트는 세그먼트 2가 되고 몰폴로지에 따라서 타입이 결정이 되는데 우선은 프랙처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 스파이럴 트위스팅 포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스파이럴 프랙처가 생기고 나머지 밴딩 포스에 의해 가지고 오블리크 트랜스퍼스 이레귤러 프랙처가 생깁니다.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샤프트 프랙처의 수술적 인디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3cm 이상의 쇼트닝, 30도 이상의 로테이션, 20도 이상의 앵귤레이션, 그 외에 세그멘탈 패솔로지, 그다음에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가 이제 수술적 치료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비수술적 치료의 어떤 경과를 보게 되면은 처음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논문은 77년 닥터 사미에토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발표는 98% 윤이요. 그 외 2000년대 이후의 논문만 찾아보더라도 87%, 90%에 육박하는 이제 유니언 레이트를 보이게 됐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민 유니언 듀레이션은 한 12주, 3개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펑셔널 브레이싱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인디케이션을 잘 찾아봐야 돼요. 무조건 다짜고짜 샤프트 프랙처라고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를 한 예를 보게 되면은 17세 남자 환자죠. 우리 MMA나 주짓수 보면 다음과 같이 기무라락을 해가지고 이런 프랙처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는 아니고 학교에서 장난하다가 이렇게 프랙처 돼가지고 타입을 보게 되면 A1 스파이럴 프랙처고 이런 식으로 커스텀하게 브레이스를 맞췄어요. 행잉 스프링만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붙였어요. 이렇게 됐고 11세 남자 환자하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역시 스파이럴 프랙처가 미드 샤프트에서 디스탈 쪽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유니언이 된 걸 확인했고 베르스 앵귤레이션이 결과적으로는 17도가 좀 생기긴 했어요. 그럼에도 뭐 크게 문제없이 잘 났고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로 14세 환자고 넘어지면서 A1 스파이럴 프랙처고 8개월 지나면서 다음과 같이 앵귤레이션 없이 펑셔널 프로블럼 없이 잘 났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넌 오퍼레이티브하고 수술적 치료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뭐 결과적으로서는 레디얼 펄시나 아니면 딜레이드 유니언 레이트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고 하지만 이 코크란 리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RCT가 많지 않은데 레벨 RCT가 많지 않은데 이 서지컬 인터벤션과 이제 비수술적 치료가 이제 비교했을 때 수술적 치료가 우위에 있다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이게 10년 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보는 망하는 케이스가 어떤 거냐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딱 미드샤프트에서 트랜스퍼스 프랙처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프랙처 사이트의 컨택 서피스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이게 포기빙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어요. 디스플레이스가 잘 되고 유연이 잘 안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67명 환자 봤을 때 9명의 넌유연 중에서 대다수 3분의 2가 트랜스퍼 프랙처고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제일 많이 생기냐?
사실 우리가 미드 서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일 흔한 부위는 프록시멀 서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다이아피지스 프록시멀 서드거든요. 메타피지스 말고. 다이아피지스의 그럼 왜 3분의 1 쪽에서 많이 디스플레이스가 되고 넌유니라냐? 해박적으로 보면은 거기 델토이드 인설션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가 잘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래서 프록시멀 다이아피지스의 프록시멀 서드에 투파트의 쇼트 오블릭 프랙처나 아니면 트랜스퍼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하기보다는 넌리니언 레이트가 높으니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본다. 그것 좀 알아야 되고, 대부분의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구미권에서 논문이 압도적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수가로 비급여를 했을 때 프랙처 샤프트 하게 되면 51만 원, 참 싸죠.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데 최소 250만 원이고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300만 원 미만으로 병실료까지 포함해서 내고 나가는데 미국은 1,700원이 넘어요. 이런 코스트 문제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온 걸 하게 되고, 이제 오늘의 본론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샤프트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플레이트 오스티오신테시스는 컨벤셔널하게 다 열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니멀 인베시브, 우리가 미포라고 그러죠, 하는 방법이 있고, 네일하고 엑스터널 픽세이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심플만 보면 얼마나 좋겠지만서도 대부분 이렇게 멀티 프래그먼트나 이제 커미니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걸 이제 미포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런 프랙처가 있을 때 컨벤셔널하게는 위쪽, 아래쪽 리덕션 한 다음에 이렇게 버터플라이 프래그먼트를 딱 원래 위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고 플레이트 되겠죠. 이게 이상적인 방법인데, 자, 이렇게 수술을 하려면은 요 가운데 프래그먼트를 프리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블러드 서플라이가 다 끊기게 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술은 이쁘게 해놔도 유니언이 잘 안 되고 딜레이드 유니언이 되면서 이 프랙처 사이트에서, 아니 저기 핀 사이트에서 힘을 받아서 엉뚱한 데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넌 유니언으로 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 컨벤셔널하게 프랙처에서 수술했더니 결국은 유니언이 안 되고 계속 루즈닝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제 케이스가 아니고 경북대 오창학 교수님이 보여주신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피하고자 미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우선은 블러드 서플라이를 프레저베이션하고 메카닉스보다 바이올로지가 중요하다 해서 프랙처 사이트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프랙처 사이트는 놔두고 멀쩡한 위아래 윈도우를 넣어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팅 원칙 중에 브리칭 플레이트로 하는 건데, 저기 제가 그거 냈었죠. 퀴즈 냈었는데 이 인다이렉트 볼링을 본 힐링을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픽세이션, 바이올로직 프렌들리하고 숄더 투 엘보우에 세이프하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포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30세 남자 환자고 이렇게 부러지고 나서 3주 뒤에 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게 붙으려고 얘네들도 노력을 했을 텐데 다 수포로 만들어서 열까 하다가 디스플레이스가 심하지 않은 걸 같아가지고 우선은 이런 식으로 미포를 했어요. 위쪽 아래쪽 윈도우를 내고. 그다음에 다음 케이스는 42세 환자 여태 미드에 버터플라이 프래그먼트 있고 당뇨 있고 오비스예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심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보다가 점점 다음날 이튿날 CT를 찍어보니까 디스플레이스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했고, 뭐 이것도 사실 미포를 할 수 있는 좋은 인디케이션을 생각을 해가지고 미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해가지고 했는데 사진이 안 이뻐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의료인이 아닌 사람 보더라도 이거 수술 망한 게 아닌가, 이게 뭐 이따구로 수술했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3개월, 6개월에서 점점 붙었고 1년 때 사진을 제가 팔로우업을 못했어요. 병원을 옮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니언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어프로치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안테리어 어프로치를 하고 프록시멀 쪽으로는 안테리어 라테랄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먼저 안테리어 어프로치 했을 경우에 프록시멀 윈도우는 우리가 특징 얘기하는 델타 팩터랑 인터벌을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디스트럴 윈도우가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바이셉스 머슬 자체를 드러내게 되면은 딱 앞쪽으로 머스클러 큐테니어스 너브 안티브레이키얼 브랜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익스포저를 해줘가지고 프리저베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라키알리스가 나오게 되면서 라테랄 쪽으로 라디알 러브가 있어요. 브라키알리스는 듀어 이노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미드 스플리트를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게 라디알 러브인데 이 수술 후에 라디알 러브 펄스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라디알 러브를 이제 프랙처 사이트나 플레이트에서 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 포지션을 수피네이션을 해야지 라디알 러브가 미드 샤프트에서 멀어져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해야 돼서 수술할 때 수피네이션을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지 라디알 러브가 사이트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디알 러브를 직접 데미지 주기보다는 리트랙터에 의해서 데미지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리트랙터 사용할 때 저렇게 같이 익스포전 좋으려고 홈한 리트랙터 사용하게 되면은 눌립니다. 꽉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홈안을 사용하기 보면은 이제 홈안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라디알 러브 자기도 모르게 누르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샤프트 프랙처 휴머러스 특히 할 때는 홈안 리트랙터 사용을 자제해야 돼요. 지양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익스포저가 들더라도 세이프하게 리트랙터 할 수 있는 암이나 아니면은 뭐 긴 좀 리트랙터를 하는 것이 너브 컴프레션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인데요. 우리가 그 휴머러스의 8분의 3에서 5 사이에 뒤쪽으로 라디알 러브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미포 같은 경우에는 미드샤프트 여기에 스크류를 직접 넣어야 될 경우가 없기는 한데 만약에 컨벤셔널하게 스크류를 다 넣을 때 이쪽 뒤에 라디알 러브가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우려가 된다면은 이쪽은 바이코티칼 고정이 아니라 그냥 유니코티칼 고정을 하고 위아래로 시크하게 고정하는 게 어떤 추가적인 라디알 러브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프랙처를 안 열고 하면은 되게 부담이 덜 되겠다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리덕션도 어렵고 리덕션 상태를 유지한 상태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매뉴얼을 당겨서 로테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수술 중에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엑스터널 픽서스를 고정한 다음에 미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처음에 잡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아래로 엑스나 픽세이터를 위한 핀을 넣은 다음에 이 고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힌지를 줘가지고 리덕션 유지를 하고 여기서 플레이트를 넣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도 미포가 가능하고요. 잘 났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은 네일 어시스트인데 우리가 IM 나일 할때 그 네일 자체를 쭉 하게 되면은 메인 샤프트의 어떤 리덕션 상태가 유지가 쉬워요. 그래서 디스탈 쪽에서 쭉 넣어가지고 유지한 다음에 플레이트를 넣어주면은 그래도 이제 쉽게 플레이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과연 이런 컨벤셔널 오픈 플레이팅하고 미포하고 차이가 있냐? 2015년도에 저널하고 오스페디 트라우마톨로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수술 잘하면은 컨벤셔널이나 미포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서는 유니언 레이트나 이런 거에서 펑셔널 스코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면은 이제 IM 네일인데 먼저 케이스부터 보여주게 되면은 45세 여자 환자고 이런 식으로 미드 샤프트에 프랙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심하지 않은데 아까 같이 이런 숏 오블리크나 트랜스퍼스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가 덜 되기 때문에 넌유니언 레이트가 높죠. 그래서 이런 CT상 확인을 하고 아주 컨벤셔널 방법으로 위쪽으로 로테이터 커프를 일부 좀 갈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IM 네일을 넣어줬어요. 1년 때 잘 붙은 게 확인이 되고 58세 남자 환자고 RM 환자고 비슷한 샥으로 미드 샤프트에 이렇게 프랙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레트로그레이드 네일을 한 케이스고요.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했고 4주째 유니언 되는 걸 이제 점점 확인할 수가 있고 10주째 유니언이 됐고 자,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IMNL, 컨벤셔널 IMN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테그레이드를 넣게 될 경우 이 커프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커프를 일부 가르고 들어가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숄더 서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 올레크로나포사 루프 위쪽으로 들어가는 레트로그레이드 네일이 있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엘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이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런 컨벤셔널하게 커프를 가르고 들어갔을 때 마이크 좀 꺼주세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커프가 과연 데미지가 있냐 없냐를 이제 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우선은 48명 대상으로 했을 때 술후 초음파를 봤을 시기를 보면은 partial thickness가 3명, full thickness가 1명. 사실 뭐 중년이나 고령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 RCT 존재 자체가 유병률에 크게 차이가 없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펑셔널 프로블럼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텐던 쪽이 아니라 최대한 머슬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인 커프 인저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커프의 인저리를 아예 안 주기 위해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네일링을 하는데 사실 올레크로넌 원칙적으로서 올레크로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루프를 새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 자체가 각도가 안 나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루프를 만들기 보면은 올레크로넌 루프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의외로 이 연장해가지고 익스포저 해야 되는 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억지로 넣었다가는 프랙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크니컬하게 좀 디맨딩하는 부분이 있고 이 레트로그레이드 네일의 이제 서지컬 팁을 보게 되면은 애터리 포털이 충분히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망치같이 힘을 과도하게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쭉 샤프트가 갈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레트로그레이드 네일링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넘어갔네. 예. 그래서 이 해머 쓰지 말고 핸드 리버만 쓰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 좋은 케이스 하나 보여줄게요. 58세 남자 환자고 택시 밑에 깔려면서 수상을 당했고 뭐 머터 센서리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드샤프트의 숏 오블리크 프랙처고 이분은 레트로그레이드 네일을 해야겠다. 이분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커프 수술을 한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엔트리 사이트를 먼저 하게 되면은 센터가 아니에요. 센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센터가 아니라서 제대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일을 포스풀하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으면서 오히려 벨거스하게 꺾이면서 이쪽에 프랙처가 쫙쫙쫙쫙 가다 보니까 네일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에 프랙처가 더 추가로 생겼어요. 그래서 프록시멀 럭킹 스크류 못하고 이렇게 와이어로 감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벨거스 채로 고정을 해놨는데 그래도 칼로스 포메이션이 3개월째 생기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프랙처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양상으로 해서 힐링에 좀 더 오히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돼서 아픈 기억으로 남는 케이스고요. 우선은 레트로그레이드 네일링은 사실은 안터그레이드하고 인디케이션이 같아요. 다만 이 프랙처 사이트가 너무 프록시마 쪽에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워킹 랭스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 인터러킹 그 IM 네일을 하고 나서는 꼭 고정을 해줘야 돼요.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터러킹 스크류, 프록시멀 디스탈 쪽에 충분히 시크하게 고정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스크류 브레이키지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크류가 고정을 못한 상태로 네일이 프로트루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디스트랙션 돼가지고 더 벌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나중에 네일 플레이트로 컨버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네일도 그냥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 있는 인터러킹 스크류의 고정도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터러킹 IM 네일하고 다이나믹 DCP 컴프레션 프레셔 아니 플레이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비교적 최근 나온 논문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유의미하게 있는 차이인 것들을 보면은 우선은 IM 네일이 플레이트에 비해서 허스피탈 데이가 작아요. 그 다음에 오피 타임도 조금 짧고 그 다음에 블러드 로스도 확실히 적죠. 오피 사이트를 여는 것보다 아니 프랙처 사이트를 여는 것보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IM 네일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미지 인텐시파이어라고 그러죠. 시암 노출 시간이 확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수술을 해야 되고 유니언 레이트에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IMNA하고 DCP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전의 초이스가 되죠. 네, 그런 것 좀 고민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커크란 어떤 리뷰를 보더라도 그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선 이게 방사적인 결과는 아니겠지만 임상적으로 IMNA를 했을 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충돌 증후군, 임핀지먼트에 준하는 사인을 이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깨 통증 때문에 우리가 안테그레이드 수술 IMNA를 넣었을 때 리무버라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많은 슬라이드를 주마간산식으로 쫙 보여줬는데 네,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 좋아지려고 하는 거죠. 나빠지려고 하는 수술은 없어요. 치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은 환자한테 더 이상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처음은 있겠지만 그 공부를 하고 근거를 갖고 해야 되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이 휴머럴 샤프트의 컨셉트 트리트먼트는 좋아요. 사실은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간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면은 예, 많은 경우에 이제 유니언이 일어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다이아피지스의 프록시멀 3분의 1, 그다음에 트랜스버스 프랙처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수술해야 되고 예, 미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히려 커미션이 심해가지고 열었을 때 프리 프랙먼트를 만들 경우에는 오히려 미포를 시행해 볼 수 있고 IML 같은 경우에는 안테그레이드든 레트로그레이드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데미지를 덜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실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전공의들 강의할 때마다 꼭 마지막 슬라이드로 하는 게 이거예요.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죠. 밀턴 프리드맨. 다 경험해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도 어려운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우리 스승님들, 선배님들한테 꼭 물어보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효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잘 맞췄나요? 네, 시간 딱 맞춰서 아주 너무 빨리 핵심적인 하더라고요. 강의로.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전공의 스님들 잘 들으셨겠지만, 어, 사실 또 이게 어느 누가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또 포커스가 조금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골절학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뼈를 잘 다이올로직 픽세이션을 할 것이냐, 힐링을 잘 시킬 것이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사실 또 어깨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숄더 페인하고 관련을 해서 컵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줄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 핸드 학교에서 가보면은 주로 이제 레귤러 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상인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견주관절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지종훈 교수님, 송현석 교수님, 이상욱 교수님, 김종우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참석하셨고 우리 박호영 교수님이나 이세원 교수님도 같이 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전공 선생님들 질문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주저 마시고 좀 질문 좀 해주시고요. 먼저 우리 교수님들 좀 코멘트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 성모병원 지종훈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효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제 미포 테크닉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대전 성모병원은 그 샤프트 프랙처, 뭐 프로시말이나 미드 샤프트에서 이제 오블리크 프랙처인 경우에 네일링보다는 저는 미포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미포 했었을 때 뭐 프랙처 리덕션은 확실히 네일보다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데 조금 약간 오블리크 프랙처에는 네일보다는 좀 미포 테크닉을 해서 플레이트 쓰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저는 사실은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약간 취향의 문제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미드 샤프트나 아니면 프록시말 서드에 준해서 이러자면 저는 커뮤니션이 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저는 확실히 플레이트를 이용한 미포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오히려 커뮤니션이 없고 심플 프랙처다 하면 사실 저는 그냥 열어서 합니다. 왜냐면 수술 시간도 길지도 않고 뭐 이쁘게 리덕션도 할 수 있고 해서 컴패셔널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다만 저는 네일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게 이 시암 익스포저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리고 시암 자체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시암 안에 들어가서 수술해야 되는 프로세스도 굉장히 좀 있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예. 미포를 선호하지 않는다. 저희 네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일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송현석 교수님 혹시 뭐 코멘트 좀 해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원래 전공의들 질문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예,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제가 그 전공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보드 따고 나가서 혼자서 이제 휴메럴 샤프트 프랙처 수술할 때 누구나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좀 적게 째고 빨리 끝날 수 있는 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IMDL 선호도를 보면 저같이 이제 엑스퍼트 서전들은 그냥 정확하게 맞추고 하는 플레이트 오픈 플레이트를 좋아하고 주니어들이나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누구나 IMDL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TV의 샤프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워낙 IMDL 결과가 좋은데 휴메리트 샤프트 프랙처 IMDL은 고정 자체가 약해서 아주 정확하게 맞춰놓지 않으면 난윤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이제 한두 케이스씩들 잘 맞춰놓고 딜레이드 유니온으로 고민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리는 계속 컴프레션 처음에 이제 버스를 수술하실 때 IMD는 휴머러스 사실은 코멘트 하나만 할까 합니다. 안 믿는 거 아니야? 여기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마이크가 켜져서 떠들면은요. 어느 병원이요? 의정부요? 의정부 성모병원 예, 안 들려요. 교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아우, 공정관입니다. 한 네, 말씀만 교수님. 잠깐 해도 될까요? 네. 그 사실은 2000년대 중후반 ICL만 해도 사실은 휴머러스인데 IMD는 아예 차라리 하지 말고 차라리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라고 이렇게 레코멘드를 했는데 그 트렌드가 이게 조금 변했는지 그거 한 말씀하고요. 그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봤더니 휴머러스 샤프트 프랙처는 펑셔널 브레스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효진 교수는 펑셔널 브레스를 하시는지 자, 두 가지. 우선은 IMD를 사실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2010년도, 20년도 논문이 IMD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을 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 펑셔널 브레이스가 많은 게 우선은 샤프트가 잘 붙는 경향도 있겠지만 이게 코스트 차이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요. 전체 병원비를 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수술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음에도 않고 그다음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빨리 펑셔널하게 돌아올 수 있다면은 수술을 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막 하여튼 짧게는 6주, 길게는 12주까지 고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가지고 환자들한테도 이제 수술을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높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학병원 아니더라도 어떤 작은 병원이나 로컬에서는 또 금전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있겠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이제 IM 네일은 많지 않아요. 그런 숄더 서전들이나 아니면 프랙처 서전들도 사실 IM 네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손은섭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이슈가 되지는 않는데 그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우리나라 회사 언급을 하긴 그렇겠지만 그 이 IMD를 공급하는 그 신테스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MD를 하면서 한번 거기 회사에 물어봤어요. 요즘에 IMD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1년에 몇 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플레이트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프랙처 양상을 보게 되면은 이 미드샤프트 프랙처보다 프록시말 쪽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록시말 쪽에 IMD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아무래도 플레이트를 하는 게 좀 더 익숙하고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보고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성향들을 보면은 플레이트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공의들 질문이 몇 개 올라와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서울성모병원 2년차 윤하진 쌤, 네. 레트로그레이드 IMA를 할 때 그 엔트리 포인트를 이제 만들다 보면은 트라이셉스에 데미지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뭐 엔트리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보다 보면은 이게 잘못하다가 그 디지털 휴머러스 쪽에 프랙처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 IMA에서 엔트리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트라이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올레크로넌부터 프록시말 얼라까지 인서션 부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비단 이런 레트로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레크로넌 프로세스 프랙처 때 이제 열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스플리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은 부위가 있기 때문에 스플리팅을 일부 해가지고 넣었을 때 그냥
잘 꾸며주기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게 어떤 디스럽션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겨우 없는데 오히려 여기서 아까 박일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이셉스 인저리 주기보다는 그 인저리를 적게 주기 위해서 엔트리 포인트를 작게 가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 레트로그레이드는 말 그대로 딱 우리가 평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벡터가 안 맞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벡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올레크로는 루프에서 들어간다 하면은 루프 자체의 실링을 다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위쪽에서 들어간다 하면은 거의 네일 엔트리 포인트의 3분의 1 이상을 다 열어줘야지 네일이 겨우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거고 그 긴 네일이 샤프트의 벡터에 따라서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오블릭하게 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엔트리 사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익스포저를 해줘야지 디지털 휴머러스의 어떤 인저리를 안 주고 넣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세 번째 케이스로 보였던 IML 외축에도 망한 게 이런 추가적인 인저리를 피하려고 조금만 넣으면 되겠지 하면서 힘을 줘서 넣었다가 디지털 휴머러스 멀쩡한 데가 쫙쫙쫙 갈라져요. 천장이 진짜 말 그대로 지진난 것처럼 갈라지거든요.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스파이럴 프랙처를 리덕션을 시 폴스타인 루이스를 피하기 위한 교수님만 했다고 없어요.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무리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우선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우리가 레디알 러브 그 펄시가 없는 프랙처 환자들을 하다가 레디알 러브 펄시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되려고 리덕션을 했다가 수술한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포스풀하게 하지 않은 게 맞는 거고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쭉 리덕션을 맞추려고 쭉 당겼다가 팍 났을 때 끼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피해야 되지 이게 사실 프랙처 양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때는 요 방향, 요 때는 저 방향 그렇게 원칙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질문과 뭐 대답들, 코멘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